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과목 중에 이제 모듈 1이죠. 모듈 1의 과목 구성과 과목별 학습해야 될 주요 내용, 그 학습 전략, 어떤 방향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교재에 목차들이 나와 있죠. 이 목차와 본 설명하는 그 목차와는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듈 1의 내용,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재무설계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무설계가 무엇이다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재무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재무설계가 왜 필요한지, 그렇죠? 그 재무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AFK, 재무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을 재무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비이성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행동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재무학이다라는 거예요. 행동재무학. 행동재무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죠?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 행동 말고도 다른 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꿈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함께 학습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꿈, 태도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고객과의 상담 과정, 이 대화, 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한 문제 내지 세 문제. 우리 문항수는 여러분들 그 매 회차마다 출제 문항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문제는 출제하세요. 여기선 두 문제 출제하세요. 이번 회차는 세 문제까지도 여기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매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로 문항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면은 어떤 문제를 출제했을까? 제 개인적인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무리 이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도 과거의 계속적인 출제 문항이라든지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경험치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재무설계사의 그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파트를 보도록 하죠. 재무설계 프로세스, 이 재무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단계.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출제하시오라고 하면은 순서형 문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순서형 문제도 반드시 나와요. 여기서.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재무설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생설계잖아요. 미래, 그쵸? 미래에 오거리 필요해, 막 이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폐 시간가치, 단위와 복리, 뭐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돼요. 복리는 어떻게 계산해? 단위는 어떻게 계산해?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미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복리가 더 클까? 단위가 더 클까? 얼마나 더 클까? 막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복리가 미래 금액은 더 커지겠죠. 물론 복리 횟수가 많아야지 커지는 거지, 한 번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단위건 복리건 똑같아요. 두 번 이상 발생해야지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출제 문항수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프로세스다 보니까 이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순서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서 묻는 문제는 반드시 또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문제는 벌써 체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타 3문제, 4문제까지 출제될 때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이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고객들 만나게 되면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빚, 부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고객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겠고 그리고 나가는 지출 항목이 있겠죠. 씀씀이. 그렇죠? 요게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 자, 요 두 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객은 너무 빚이 많네. 너무 자산이 많네. 소득이 너무 적네. 지출이 너무 많네. 적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석해낼 수가 있겠네요. 뭐를 토대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뭐 이런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되는 도구들이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재무 상태를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득 대비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 대비 얼마나 보험을 납입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저축이 적어요. 또는 너무나 씀씀이가 커요.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객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인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서 고객의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숫자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 계산형 묻는 문제, 그렇죠? 계산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이 펜으로 풀 수도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도 출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3문제 내지 6문제까지,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네요. 계산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세요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제를 하겠네요. 자, 다음 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게 되면은 국가에서 정부 각 기관별, 부처별 예산이라는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재무설계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가족이 꾸리고 있는 그 예산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해져 있고 지출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래 뭐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벌어들이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씀씀이를 통제해야 된다. 지출 통제를 통해서 장래에 목표로 하는 목적 자금을 만든다. 이 목적 자금 설정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이 과정이 바로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TV에서 봤던 그런 예산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이런 각도를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들 개인 재무 설계에서 예산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산의 필요성과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 파트입니다. 문항수는 2문제 정도 예상을 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절차형 묻는 문제를 한번 찝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주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신용대출, 돈을 신용으로 빌릴 수도 있겠지만은 물건을 할부로 구매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는 거. 자, 이런 것들도 바로 신용의 한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과 관련된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를 썼을 때 또는 현금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미래에 갚는 거지 지금 갚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쓰는 거죠. 현재 소비를 극대화하고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장단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시험 문제 수는 뭐 4문제, 5문제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용관리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체했을 경우에 그렇죠? 빚을 못 갚는 경우에 권리구제 수단 여러 가지가 있죠. 궁극적으로 못 갚게 되면 파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그런 절차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례형 문제도 출제할 수 있겠네요. 뭐 사업을 영위하다가 빚을 못 갚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신용상의 문제점을 보이는 고객의 유형을 제시하고 신용관리, 그렇죠? 연체 중인 방법에서 각종 제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지식적인 내용을 토대로 출제를 할 수가 있는 사례형 묻는 문제, 계산형 사례가 아닌 응용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를 보이고 있겠죠. 물론 전 대출 상품이라든지 뭐 부채와 관련된 부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파트가 바로 소비자 신용 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파트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하려고 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고객님들 만나게 되면은 소득은 정해져 있고 씀씀이는 많고 부채는 많고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 유형 중에서는 부채 관리가 상당히 힘드신 고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물항수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파트가 바로 소비자 신용 파트이다. 나 자신도 여러분들 빚 없이 사시는 분 없죠. 자, 이렇게 신용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실 때 소비자들, 고객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고객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가지고 금소법 이렇게 얘기하죠. 금소법. 금소법이 여러분들 2021년도 7월달, 그쵸? 7월달, 뭐 하반기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의미로 하게 되면은 4월부터예요. 4월부터 시행되면서 상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강화된 법률을 지금 현재 우리는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파트가 바로 금융소비자 파트. 뭐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단순 지식형 문제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다. 자,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과 관련된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과 출제 포인트들을 짚어봤네요. 이렇게 뭐 할만하겠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직업윤리 5문항 출제한다고 했는데 윤리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의무와 그렇죠? 어떤 것들 고객한테 지켜야 되느냐 상당히 지극히 윤리적인 내용이 되겠죠. 뭐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의무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의무가 어떤 의무들이 있느냐라는 거가 나오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물론 이런 것들도 고객과 관련된 그런 케이스를 주어지면서 사례화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지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규정과 관련된 윤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실무에서 재무설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규정을 이해하고 업무수행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세분화한 프로세스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 순서형 묻는 문제도 또 출제할 수가 있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AFK를 취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크, 상표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는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뭐 한 3문제 정도 출제한다라고 했는데 3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금지사항 이런 부분에서 규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를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런 금지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규정에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표,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넓이 있는 학습을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자가 따로 있죠. 법률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따로따로 있잖아요. 부동산은 감정평가사 뭐 이렇게 또는 공인중개사 그런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코어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쪽 업무 내가 그쪽 해당 전문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쪽 일까지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세금 공부했다고 해서 세무상담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세무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와의 관계. 하지 말아야 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금지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는 지식형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수로는 뭐 한 문제도 출제 안 할 때도 있고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요 정도네요. 자, 그래서 5문제로 우린 윤리 규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돼요. 엄청 얇아요. 엄청 얇은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과 직업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과목 은퇴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모듈 1에서 시험 문제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30문항이 출제가 돼요. 30문항.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보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거 부족해가지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더 연금 가입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3층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층은 국민연금, 사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 2층은 회사, 그렇죠. 기업,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보장하는 거. 여기 바로 3층 보장제도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 3층 보장제도와 관련된 요쪽 넘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국민연금, 다음 퇴직연금, 그렇죠? 다음 개인이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바로 3층 보장제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3층 보장제도를 공부하실 건데 이 3층 보장제도의 문항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거죠. 자, 일단 국민연금 쪽 관련돼서 물론 공적연금 해가지고 우리가 직역연금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이외에도 직장과 결부된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직역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모두 공적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문제 나오나요? 우와, 그쵸? 10문제 정도라고 보면은, 그쵸? 3분의 1이 여기서 나오네요. 3분의 1이. 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다음 퇴직연금, 2층 보장제도,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관심사항이 많아요. 확정기형이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이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내가 더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IRP형이다.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이제 보고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퇴직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몇 문제가 출제되나요? 자, 한 6문제, 7문제 출제되네요. 자, 다음 우리 이제 개인연금과 관련된 부분 보죠. 여러분들 개인연금, 물론 개인연금도 여러 가지 연금이 있어요. 개인이 가입하는 그냥 일반적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내가 가입을 하면은 가입한 그 금액의 일정 부분 세액공제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로 내야 되는 연금계좌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금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세제 적격, 세금 혜택이 없는 일반적인 연금이다라고 해서 세제 비적격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바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하실 건데, 자, 몇 문제나 출제되나요? 한 뭐 2문제에서 3문제, 그죠? 2문제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18문제예요. 많게는 20문제까지. 자, 30문제 중에서 3분의 2가 여기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은퇴 설계,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죠. 연금, 계속적으로 매달 나오는 금액. 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있어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하다. 연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바로 은퇴 설계의 다죠. 다예요. 자, 이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시험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정리할 때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세 가지 연금 제도 중에서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적연금을 공부 안 하고 AFK 시험 보러 간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응시입니다. 아셨죠? 자,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나 자신 알아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고객과의 그죠? 금융 소비자와의 상담 과정, 컨설팅 과정, 재무 설계 과정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돼야 될 부분이 바로 3층 보장제도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 지식이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은퇴설계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은퇴설계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은퇴설계도 어떤 단계별로 우리는 거쳐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 항상 절차, 순서, 그쵸? 이 프로세스가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 있네요. 그쵸? 순서. 그래서 이 은퇴설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적인 게 은퇴설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준비 과정들, 그쵸?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정리한 표가 있겠죠. 언제 은퇴할 것이고, 언제까지 살 것이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다루는 게 바로 프로세스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 자, 그러니까 3층 보장제도 이외에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프로세스가 되겠네요.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잘 잡으셔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은퇴소득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연금에서 세제 적격과 관련된 세제 혜택 주는 것을 연금 계좌라고 했는데 이런 연금 계좌와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또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이 연금 계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 설계에서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목에서 중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 과목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문항수도 상당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은퇴 설계에서 많이 출제하면 세금 설계에서 적게 출제하고 여기서 적게 출제하면 세금 설계에서 조금 보완해서 더 출제하고 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연금 계좌 쪽이다라는 거죠. 연금 계좌 쪽.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이 제도 이외에서 이제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공공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복지 제도와 관련돼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있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은퇴 설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퇴 설계 30문제 중에서 3분의 2가 어디라고요? 3층 보장. 3층 보장. 아셨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프로세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찌 보면 곁다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곁다리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들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은퇴 설계 쪽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오고 규정들이 나오고 세금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 은퇴 설계에서 수치들. 자, 우리 수치들에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설계 과목만큼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을 가급적인 피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래도 숫자에 조금 민감한 과목이 바로 은퇴 설계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설계예요. 자, 우리 모듈 1 과목에서 조금 전문적인 과목이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모듈 1에서는 재무설계, 개론 및 직업윤리, 그리고 은퇴 설계, 그리고 다음 봐야 될 상속 설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재무설계, 개론, 은퇴 설계, 상속 설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강의로 해서 얘기해드리면은 다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이해를 빨리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응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개인마다 역량의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이해는 빨라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설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전문적이고 특수하고 법률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과목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실 때
너무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설계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혼자 공부하시면 어렵겠지만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어떤 부분이 중점이 되고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들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쉽게 정복할 수도 있는 과목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설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뭐다라는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 특징들, 그렇죠? 다 공부하는 이거 공부 학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적 장부예요. 여러분들 뭐 등기부라는 얘기 많이 듣죠?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등기부가 아니고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등기부, 무슨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공적 장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죠. 문제수도 많이 출제한다. 5문제 넘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25문제 중에서 5문제 넘게가 바로 기본에서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신다라고 하면,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자, 어디에 초점을 둬서 내가 득점을 할지 버리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설계가 어찌 보면은 효자 과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바로 부동산 설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경제와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투자 설계에서 우리는 공부하는 시장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과 결부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부동산 경제 시장이에요. 투자와 일맥상통합니다. 엄청 쉬워요. 엄청 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투자 쪽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파트에서 그쵸? 한 뭐 7문제, 8문제 쉽게 여러분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부터 전문적인 영역이 나오는데 이제 가치평가와 관련된 부동산을 평가해보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얼마짜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출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계산 문제. 그래서 AFK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듈 1에서 계산 문제는 재무설계 개론에서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그리고 부동산 설계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까? 이거예요. 안 나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공부하는 상속 설계.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올까? 이 정도예요. 이해하셨죠? 은퇴 설계는 거의 안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평가를 감정평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감정평가에 따라서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자, 우리 비교 방식이라든지 원가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수익 방식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우리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찌 보면. 어려워요.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진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듯이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깊이보다는 넓이. 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구나라는 정도. 요 정도까지만 우리는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만은 이해 위주로 구체적인 실무 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이해 위주로 그렇죠?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극복 못할 부분은 아니에요. 쉽게 우리는 해결하실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 부동산 권리 및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내가 취득을 하고 판매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건 사법 관계예요. 사법. 공법이 아니고요. 사법 관계. 민사. 그렇죠? 민사와 관련된.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 물권에 대해서. 그리고 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치루어지면 계약 성립이라든지 그리고 매매라든지 매매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많이들 공부했어요. 민법에서.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 공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교재 범주 내에서 우리는 학습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는 우리 중개사분들을 활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중개제도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함께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법관계에서 시험 문제가 8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8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권리관계이다. 사법관계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봤던 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집중적으로 요 부분을 마지막에 집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죠. 자, 사법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공법을 봐야 되겠죠. 공법. 자, 공법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하나의 구성 분자입니다. 그죠? 국민, 주권, 영토. 그죠? 국가의 요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적인 제한, 그러니까 공법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국토의 체계적인 계획과 우리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용도지역을 중심으로만 출제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건축허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그리고 농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공법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항수를 보게 되니까 몇 문제죠? 4문제 정도 나오죠? 4문제.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네요. 그쵸? 여기 용도지역, 토지거래 허가, 뭐 농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 문제가 자주 나오네요. 자, 이렇게 4문제 뭐 찍어달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찍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공법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에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마무리할 때 압축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 버리자라고 하는데 버리기 아까워라고 하면은 해당 체크된 부분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쉬운 내용들 나옵니다. 주거용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내용들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 조심하자. 경매라는 부분이 나와 있네요. 경매도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경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부동산을 활용한 돈 문제죠. 그렇죠.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저당 잡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거액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액 투자 방법으로 펀드라든지 리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자산 유동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다루고 있는 파트가 바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문항수로는 여러분들 뭐 서너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문항수로 출제했을 때는 주택 청약과 관련된 부분들, 상가 건물의 뭐 특징들, 뭐 경매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전문적이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예요?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또 하나는 감정평가라는 게 들어간다. 이 부분이 어렵지 나머지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전체를 어렵게 느끼지 마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절반은 어렵고 절반은 쉽다. 그래서 쉬운 부분을 먼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어려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부동산 설계 과목이다. 그래서 부동산 설계 과목은 여러분들 설계 과목은 강의 내용에 충실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모듈 1에서 상속설계 너무나 재미있고 이슈들이 많은 과목이 바로 상속설계예요. 상속설계. 그래서 상속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상속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고, 자, 우리 상속설계와 관련된 이제 프로세스, 여기도 순서가 또 나오네요. 그쵸? 재무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처음 파트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부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법률 관계. 상속은, 그쵸? 상속권. 누가 상속받는지. 상속. 제도가, 법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법률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이라든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상속되는 재산은 어떤 게 상속되고 어떤 것들이 상속되지 않느냐. 대상이 되는 재산들 구분해내는 거. 그리고 상속은 언제 개시되느냐. 개시. 그쵸? 상속, 사망한 때,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유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상속을 받느냐? 그리고 상속은 누가, 얼마나 받느냐라는 거죠. 누구는 상속을 받고, 누구는 상속을 받는다, 못 받고 받는다. 결격 사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법률상의 문제. 자, 그러면 상속인이 없다라고 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갈까요? 원래는 그냥 국고로 귀속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 전에 우리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분여하는 제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거고요. 자, 우리 법정 상속분과 관련된 부분들, 그쵸?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는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상속분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나는 무조건 상속을 받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난 상속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승인과 상속 포기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합니다. 자, 크게 봤을 때 7개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내용들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로는 여러분들 한 7문제 정도 출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뭐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학습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이해하시자는 얘기죠. 이 부분 내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한번 들여다볼까? 여러분들 구미가 땡기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유언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또 따로 공부합니다. 자, 우리 유언은 여러분들 내가 막 쓴다라는 자필증서 유언이라는 것부터 말로 다 한다. 그래서 구수증서 유언까지 총 법정 유언 5가지가 있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4가지만 인정해 주는데 구수증서로 별도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부를 합니다. 엄청나게 재미있고 이거는 사례형으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해요. 계산이 아니고 응용이죠. 응용. 그렇죠? 3문제, 4문제 출제가 되고 이 부분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자, 다음 내용은 상속설계 시행과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를 보호를 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냐. 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유류분이라든지 분할 이후에 여러 가지 상속인 출연에 대해서 대책. 배다른 자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상속설계와 실행 조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틀리시는 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공부할 때 너무나 재밌는 과목이 상속설계예요. 자, 우리 상속설계에서 가장 재미없는 파트 세금이죠. 그죠? 상속세와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시험보다 세무사 시험보다 우리 재무설계사 시험 AFK, CFP에서 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 파트는 가장 깊이 있는 시험은 우리 시험이에요. 회계사, 세무사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상속세, 증여세예요. 왜? 개인에서 무상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재무설계에서 하이라이트죠. 상속세와 증여세.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드릴 필요는 없고, 자, 우리 문항수로 답을 찾겠습니다. 10문제 나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10문제는.
그래서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은 한 군데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빼놓지 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업상속과 관련된 부분들, 가업승계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상속설계 파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설계 25문제가 이 범주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와 관련된 사법관계에서 상속제도의 법률관계 그리고 공법이라면 공법이 있죠.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양대산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상속설계, 상속분, 조정, 분쟁 뭐 이런 제도들을 함께 공부하는 거고 공부할 때 가장 재밌는 과목이 상속설계일 거예요. 전체 우리 AFK 전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바로 상속설계입니다. 그리고 교재 페이지도 얇아요.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있게 학습하시고 시험 문제 아주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잡는 것들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모듈 1과 관련된 주요 우리 학습을 해야 될 내용과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학습에 이제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 전략을 짜시고 전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분배하시고 이 선택 과목이 향후에 전략 과목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합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 1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당장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요 내용 제가 지금 정리해드렸던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 압축 정리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모듈 2에 대해서 학습 전략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